한국 경제가 어렵다, 아니다, 회복세다. 이 경제 진단을 가늠하게 해주는 게 바로 경제 성장률이죠. 2.6%에서 2.7% 이게 정부가 목표치로 정한 올해 경제 성장률인데 최근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전 전망치 2.6%에서 2.4%로 낮췄고 KDI 역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잠시 KDI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는 2019년에 수출과 내수가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뒤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네,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 즉 한국 경제가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는 경고 등을 켠 겁니다. 이런 경고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낙관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판단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낙관론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참 많은데요. 지금 한국 경제의 판단과 인식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최양호 항공외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최 교수님, 네. 이 OECD에 이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교역이 굉장히 축소되는 게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수출 제한적인 그런 무역 소개방 무역 국가이다 보니까 수출이 감소되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OECD가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와 고용이 감소됐다. 네, 그러면서 우리 아픈 데를 하나 또 찔렀죠.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에 네. 따른 노동자 일거리 축소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자 사실 이게 지난달에 0.2% 지난번에 발표한 거하고 0.2% 차이 나는 것보다요. 네, 더 놀라운 건요. 작년 11월에는요 2.8%를 얘기를 했어요. 작년 11월에. 예, 네. 그러니까 뭐 6개월 만에 지금 2.8에서 2.4로 내려오는 그러네요. 거의 15%에서 20%가 지금 하향 조정이 네. 되기 때문에 이 추세를 막지를 않으면은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자리 앞에가 1이 붙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경고등이 켜졌다. 네. 그렇게 뭐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은행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 상황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노무라증권의 경우는 1.8%꽤 비관적으로 전망을 내놨는데 조 교수님 실제로 2%대가 깨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1.8%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무디스도 2.1 그러고 노무라 1.9로 알았는데 네. 하여튼 보면은 이제 합의 하여튼 뭐 다시 반나누면 2.0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하고 증권회사 외국계지만 하여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네. 근데 뭐 나름대로 뭐 모델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깎아내린 건 아니고요. 그런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1사분기에 마이너스 0.3 물론 이제 전분기 대비지만은 그걸 네. 연율로 하면은 1.8%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1.8%도 사실은 로우 리밋이긴 하지만은 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0.3을 가져온 원인을 보면은 조금 더 비관적인 게 투자가 너무 낮아요. 네. 그래갖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는 지금이 아니다. 적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대뇌로 쌓였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투자 시기가 아니다. 네. 그러고 조금 잠깐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글로벌 어떤 무역 규모도 옛날같이 이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도 조금 약간 피크를 지나서 좀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투자가 줄고 그다음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은 쌓이고 그런 거를 종합해 볼 때는 좀 만만치는 않죠. 그리고 이 숫자가 내려가는 게 드라마틱한데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작년 11월 2.8, 네. 금년 3월에 2.6, 그리고 금년 이제 4월에 1사분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때 네. 마이너스 0.3이 반영된 것이 2.4예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2.8, 2.6, 2.4 이렇게 다 이유가 일시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좀 그런데 글로벌 뭐 무역 뭐 늘지는 않죠. 하지만은 모든 나라들이 다 침체는 안 해요. 미국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가고 네.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대내적인 어떤 요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닌가. 아. 이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하반기 2% 중후반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분기의 마지막인 3월에는 그 이제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이렇게 수출 부진 또 투자 부진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회복되고 있고 지금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점점 2, 4분기부터는 상황들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우리의 이제 잠재 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네. 뭐좀 전망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 최 교수님, 이 네. 문 대통령과 정부의 근거는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상반기가 좀 안 좋아서 2.1% 잡아놓고 이제 하반기 2.6%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좋아진다 그러는데 일단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수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KDI나 정부의 그 계산칙을 보면 내수가 2.2% 지금 증가하는 거를 아주 기본으로 놓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내수가 살아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2008년에서 2.9%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 요소를 총동원했을 때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성장률이거든요. 그것을 밑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합니다. 2.8, 2.9는 우리가 자동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은 아무 누구도 지적을 안 하는 상태에서 뭐 2.1, 2.6 조금 더 나아지는 그거는 뭐 이 참 내부적, 외부적 이 혼합된 요소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그 증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사실 지금 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데요. 물론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 실패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먼저 조 교수님, 이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쯤 우리가 좀 오므려야 될 것 같아요. 랩업 싸서 좀 네. 그런데 네.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은 근거를 대시라고요. 우리가 이제 뭐 경제는 심리다 해서 우리가 한번 좀 긍정의 심리를 갖는 건 좋은데 소득 주도 성장에 만약에 성공했다면요. 다른 나라들이 왜 따라하지 않았겠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임금을 올려갖고 뭐 선순환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29.1%를 올려서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경제가요. 그건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좀 우리 현재를 좀 성찰을 하자고요. 네. 좀 이게 반성이라는 게 그게 꼭 치욕은 안 해요. 성찰을 해야 그다음에 앞이 좀 열리고 보이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간과한 게 뭐냐면은 2017년 그 12월에 한국과 미국이 상반된 길을 갔어요. 한쪽은 이제 미국은 이제 감세, 우리는 증세로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좀 규제 완화, 우리는 좀 강화조로 갔는데 그 결과가 2018년도 한미 간 네. 성장률 역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요.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지금. 네. 그러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슨 재정 뭐 긴축 뭐 풀고 무슨 뭐 금리 인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성장이 이게 된다면은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없을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나라 실력은 뭐냐면은 얼마만큼 투자할 마인드가 있느냐. 그다음에 시장 기회를 포착하는 어떤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기업들이 있느냐. 이런 것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자꾸만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인정하는 걸 너무 아파해요, 지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아파할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뭐냐면 실패한 거를 교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보면요. 그걸 갖다가 실패한 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걸 갖다 감쌀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패치가 붙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사실은 터닝할 그런 그 시점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혁신 성장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뭔가 조금 좀 분배 몫이 많이 좀 커지려면은 뭐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렸을 때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요. 거꾸로 된 거 아니니까 정규직이 더 많이 갖고 가요, 지금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갖다 올려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 아니에요, 보면요. 네. 그러니까 소득도 굉장히 악화되고 그다음에 고용도 사실은 더 나빠졌죠. 이거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사전에 기대한 게 아니면 네. 빨리 발을 빼는 게 좋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제, 방향 맞다고 보십니까? 요새 제가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왜요?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막 했는데 네. 경제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권에 사실 정체성을 나누는 핵심 가치일 뿐 정치적 구호였지 이거는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이 뭐 조건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에 비해서 임금 상승이 더디다. 실질 성장률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을 임금으로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 47.6%에서 54.3%로 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득이 오르면 경제가 활기를 띈다. 소득이 늘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경제가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던 가정들이 다 틀려졌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는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가치관을 나타내는 아주 네. 도구마적인 그런 정치적 이념이 됐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편합니다. 이거 빨리 수정하든가 버리든가 해야 됩니다. 네, 최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슬퍼지는데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그 대표적인 지표로 꼽혀왔던 게 그동안 고용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에 따른 긍정적 시그널을 기대를 했는데 아직 눈에 띄는 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 이게 고용 개선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정부가 얘기하는 거 사실은 현실하고 동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네. 정책 신뢰도 무너지고요. 네. 정부의 어떤 공신력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과로 사회예요. 그래갖고 뭐 연간 너무나 일을 많이 하니까 뭐 독일은 1,700인데 우리 2,100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독일이 1,700시간이 아니고 거기는 뭐냐면은 파트 타이머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우리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고용이 그 안에 포함되면은 네. 서서히 근로 시간이 내려가요. 연간 측정했을 때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요. 그걸 갖다 52시간으로 물리적으로 하면은 이게 프로테스크 침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는 일을 좀 더 해도 돼요. 건강하니까 왜 그걸 왜 막아요, 사실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할까 여가를 즐길까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그것이 총합으로서 이제 어떤 거시 지표가 나오는 건데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규제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일을 더 하겠다 왜 막습니까 도대체. 그다음에 또 52시간이 그게 무슨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보면요. 그러다 보면은 유연하게 이걸 갖다가 좀 열어주고 좀 이렇게 구획을 하지 않는 게 맞는데 굉장히 이렇게 촘촘한 구획을 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선을 갖다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축구할 때 운동장 좁게 쓰면 이깁니까? 넓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과 여가의 선택은 개인의 몫인데 그거를 너무나 국가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있는 삶 이런 것도 사실 한 번 얘기하면 그릇 끝쳐야 돼요, 사실요. 그럼 문학적인 표현이 어떻게 정책의 옷을 입습니까? 사실 그게 그렇다면은 뭐. 저는 저녁에 좀 많고 네. 일을 더 하는 게 더 낫다는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네.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거죠. 정책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지 좁혀서 따라가게끔 이렇게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조 교수님은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 최 교수님은 이거는 정치적 구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 교수님 지금 이 고용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고용상의 질이 개선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의 기준은 과연 몇 시간을 일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36시간 이상을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그런 일자리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뭐 20만 명이 지금 추가됐다 이랬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36시간 양질의 일자리는 60만 개가 없어집니다. 근데 36시간 미만 뭐 알바라든가 쪼개기 일자리로 간 자리는 80만 개가 늘어나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플러스가 20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동 시간을 합계를 내놓으면요 굉장히 줍니다. 고용의 개선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일하는 거냐 아니면 나라에서 진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냐 거기에부터 우리가 답을 낸 후에 거기에 맞는 개선책을 가야지
아니 뭐 우리 세금 풀어갖고 담배꽁초 줍고 저 강의실 불 끄고 그거를 고용의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부의 재정 확대 추진, 이 논란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 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합니다. 네. 최 교수님, 재정 확대는 필요하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불쏘시개, 뭐 마중물 이런 어떤 선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재정의 확대적인 그런 이 정책 운영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온돌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정부 재정 정책은 군부를 때는 불쏘시개로 분명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랫목이 뜨뜻해진 게 윗목으로 오면서 전체 경제가 활기를 띠는데 우리나라 진단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랫목 윗목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구들장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예. 따라서 구들장을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대놓고 지금 재정으로 군불만 떼면은 이게 열기가 전체 나라 경제에 퍼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 거죠. 따라서 재정 확대도 국가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이는 데 써야 되는데 또 뭐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복지성을 띤 성격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재정 확대의 효과를 누리고 있느냐 생산성에 가야 됩니다. 조 교수님은 이 재정 확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전에 문 대통령 처음 들었는데 아까 네. 뭐 들어보니까 뭐 민간 활력을 갖다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이죠.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머니 두둑하게 주면은 이제 돌아간다는데 그러면 감세가 맞죠. 감세가.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지금 사실 우리보다 1.5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요. 네. 12배 반이 큰 나라가 그게 그 원동력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산수를 공급하는데 지금 법인세가 21% 내려왔잖아요, 사실요. 그 생각하면은 어느 나라에서 둥지를 틀겠어요, 자본이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에서 뭐 그야말로 뭐 복지 지출을 늘린다든지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좀 이게 기회를 좀 더 많이 주게 하고 그리고 네. 정부가 좀 빠져줄 테니까 그 대신 활력을 좀 북돋으세요 한 건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면은 민간 활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인과관계 좀 바뀐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 논리가 맞다면은 정부 지출이 크면 클수록 소위 말해서 정부가 아주 압도적으로 나미난탄 사회주의가 제일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 보면. 네. 우리가 그래서 좀 희망사항하고 wishful thinking 그러죠. 희망사항하고 현실은 사실 달라요. 네. 그래서 일본도 좀 보세요. 일본도. 그러니까 또 사실은 뭐 성장 속도는 늦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는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는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미안하지만은 롯데 그 뭐 회장 있잖아요. 미국 갔죠. 그렇죠. 만약 거기다 투자 안 했으면 어디에다 우리나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일자리 어디서 나옵니까? 투자에서 나오는 네. 건데 투자하도록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텃밭에다 씨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 텃밭이 어딘지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조 그리고 교수님은 지금 재정 확대보다는 오히려 감세 이런 차라리 것을 보면 우리가 차라리. 재정에 낭비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그걸 갖다 하고 네. 낭비하느니 민간에게 돌려주면 그 돈이 훨씬 더 한목적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네.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낭비 요소가 있는 네. 거 없는 거다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최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이렇게 핀셋처럼 딱 생산성, 기업을 위해서 재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정부의 역할이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은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뭐 반도체라든가 차세대 그런 이 뭐 4차 산업혁명에 써야 되는 산업들을 육성해주고 인프라 깔아주고 R&D 하는 게 정부의 일이지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 교수님이 지적하듯이 기업이 뛰어놀 수 있게 그런 인센티브와 모든 것들을 제공했을 때 그때 투자를 지갑을 여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지름길은 조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세입니다. 네. 이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역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감세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두 분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